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자께서 다시 무대로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질문은 사전에 저희들이 기자단에서 보내주신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 순서대로 김일구 소장님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다른 발제자분들께서도 추가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소장님, 미중 경쟁 구도가 관세에서 기술로 옮겨간다고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미중 갈등에 취약한 한국 산업계가 대비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기도 어렵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자택일이 된 것 같아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중국은 사실 뭐 2010년대 그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중국은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국제적인 분업 구조를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서 뭐 많은 걸 구매해 갔습니다만 그걸로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은 국제적인 분업 구조를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확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아까 정철 원장님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 미국과 일본 사이의 어떤 경제 관계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 관계 그 부분 특히 이제 한국은 이런 국제적인 분업 구조에서 제조 중심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 제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설계나 뭐 소재나 부품, 장비 이런 데서 어떤 첨단 영역에서 우위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제조업 영역에서는 한국을 아직까지 뭐 중국이 많이 따라왔습니다만 한국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과의 그 동맹 관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경제 협력 그 한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양자택일이 완전히 돼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의 산업 구조가 이번에 아까 정철 원장님 발표하신 자료를 좀 면밀히 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게 한국의 제조업 전반을 이제 10년, 20년 동안에 이쪽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나갈 그런 어떤 큰 청사진이다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미국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안미 경중이라는 말로 사실은 그 관계가 요약돼서 많이 회자가 되었었는데 결국은 안미 경중에서 안미 경미로 바뀌었다 이렇게 거칠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 안미는 좀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미는 네, 앞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시 작전권 환수나 여러 부분에서 요즘 좀 많이 약화될 것 같은데 경제는 이게 그 다시 이제 국제적인 분업 체계의 일부로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분업 체계 일부로 편입되는데 이게 모든 게 다 편입되는 거는 아니죠. 미국이 네. 원하는 게 미국도 이미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업 체계에 편입되는데 이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네, 사실 지난 8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CSIS에서 이제 연설을 하셨고 그 CSIS의 잔 햄리 소장이 네. 진짜 대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네.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진짜 그야말로 안미 경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안미 경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네. 물론 그게 고지고대로 안미 경미냐 그거는 또 약간 다른 문제긴 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경제 안보가 중요해져서 미국하고 협력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중국 시장은 포기할 거냐? 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제가 기업인분들 많이 만나보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의 그 사업하는 게 어려움은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떨어졌던 걸 다시 좀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 간의 그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봤을 때 중국이 빠르게 앞서 나갈 거는 맞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포착할 수 있다.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모니터링도 하고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 잘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조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김일구 사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하고 관세 전쟁 중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줄었는데 중국은 아까 도표 보면은 이후에 오히려 수출량이 늘었어요. 어디로 늘은 건지, 어떤 나라들에 수출한 건지, 그리고 또 특별히 그런 수출을 지지해준 새로운 성장 산업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 난방, 그러니까 제조업이 사실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북반구의 일부 지역에서 이제 제조업이 성장을 했는데 이게 중국이 뭐 1대1로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아프리카까지 많이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굉장히 많이 분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네, 뭐 특정한 한두 나라에 중국이 그쪽에 수출해가지고 미국에 우회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막혔겠죠. 근데 물론 철강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분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워낙 초기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뭐 몇몇 산업은 그게 안 됩니다만 나머지 산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게 전 세계로 글로벌 사우스로 많이 확산시켰고 그 나라들도 이제 그런 제조업을 가지게 되면서 뭐 미국에 수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표로 특정한 나라가 딱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분산시킨 중국이 전략을 상당히 좀 많이 고민하고 그런 실행을 한 7년 동안에 걸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데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 아마도 요즘 해외 투자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발표 중에 CAP 지수가 40배에 이르렀다. 이거는 굉장히 고점에 도달한 수준이다. 그래서 아마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다들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미국 주식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우리가 인지하려고 하면 가장 주목해야 될 신호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트럼프의 입 아니겠습니까? 지난 4월에도 사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이 트럼프 행정부 특히 재무장관을 하는 베센트의 그 입김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지난 네. 4월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하고 하면서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백악관 내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걸 거치고 가자. 근데 베센트가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내가 잘 관리할 테니 나에게 맡기라 뭐 이렇게 해서 끌고 오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미국 내에서 이제 정치권이나 여러 분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 내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쪽으로 금융시장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베센트 장관의 영향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꽉 장악하고 있는 영향력이 좀 많이 약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가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재무장관 금융시장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고 그다음에 이제 베센트 장관의 영향력 이런 게 네. 되겠죠. 근데 거시경제 지표로 본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고용 지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주의 있게 쳐다봐야 될 지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때문에 고용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늦추고 있습니다. AI가 곧 들어올 건데 뭐 그 신입들 많이 뽑아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지금의 고용 둔화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용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해오던 투자도 아니 AI가 들어오면 바뀔 건데 뭘 그걸 그런 투자를 하냐 뭐 이런 식의 고용과 투자 전반이 AI 때문에 우리가 아주 밝은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던 투자가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뭐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게 좀 AI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일부 기업들은 과감하게 AI 투자를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아유 뭐 좀 지나서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나 조금 굉장히 투자가 많이 늘어납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투자가 여기서 이제 공백이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 있게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앞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책의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주요 지도자들 트럼프, 베센트 장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정책 방향과 관련된 언급을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고용 지표를 잘 들여다보자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조금 더 이제 첨언하면 고용률 그리고 이제 정책 방향 맞는 말씀이신데 물가 상승률을 또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통화 정책 결정할 때 같이 보는 게 이제 얼마나 화랑이냐는 고용률 가지고 보고 얼마나 이제 거품이 꼈냐는 인플레이션 가지고 보면서 이제 저글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특히나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생산자 물가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이제 인재들도 모이고 돈도 모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가 통화 정책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거고 통화 정책이 금융시장, 주식시장 포함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결국은 돈이 풀리는 속도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주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영대 원장님, 지금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질문을 자연스럽게 권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발표 도중에 우리나라 위기 산업군으로 석유, 화학, 철강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실제로 지금 여수 산단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조조정이나 산업 재편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업군이 또 해외에서 원료를 받아오고 있어서 해외 불확실성에도 노출이 되고 있고요. 이 산업군에 대해서 구조조정 방향성 조언과 진단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요? 저는 이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산업재편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나 저희가 이제 산업재라고 하면 세 가지로 조금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철강이나 이렇게 석유화학 같은 프로세스 산업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조립 제품 자동차 같은 게 이제 조립 제품인데 조립 제품이 네. 있고 이제 아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방산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짓는 이런 EPC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 산업이 사실 중국과의 격차가 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따라잡힌 지가 오래됐죠. 근데 이제 정말 다행인 거는 이게 2020년과 다르게 지금 2020년 이후에 다시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제품만 쓰는 마켓이 일정 부분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벌었던 거고요. 이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고부가 가치, 그냥 기술이랑 똑같습니다. 고부가 가치 화학, 고부가 가치 철강. 예를 들면 경량 특수강이라든지 바이오 소재 화학이라든지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이제 스페셜티와 고부가 가치로 넘어가는 시간으로 벌어야 된다. 그냥 그러려고 하면 어떤 형태의 산업 재편이 맞느냐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타겟을 정해놓고 그냥 줄이는 형태의 산업 재편 산업 구조적은 원활치 않다. 그렇게 해서 딱 실패했던 게 일본의 조선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시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금융적인 지원 그리고 R&D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산업 재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철강이라든가 또 석유화학 부분의 구조조정이 아니고 그거를 고부가 가치로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그 부분에 또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다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사안인데요. 내년도 미국 금리 인하가 한 3%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 이제 컨센서스다. 발표 도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도 지금 최대로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연초에 비해서 오히려 내려와 있는데 원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우리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 환율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적응해야 될 비용도 있을 것 같은데 환율 인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일단 그 환율 전망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정철 원장님이 저랑 6개월 전에 이 얘기 했는데 네. 정철 원장님 환율 떨어질 거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망부터 이거 지금 정철 원장님 디스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네. 이렇게 저명하신 분조차도 환율을 맞추는 게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환율은 기본적으로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수지, 이제 얼마나 많이 팔고 많이 수입했느냐. 그다음에 네. 서비스 수지에는 뭐 프로페셔널 서비스도 있고 관광도 있고 대표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금융 수지인데 그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 자본 수지라고도 하고 투자를 많이 하거나 또는 배당금을 많이 받아오거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사실 한국은 원래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변동성은 되게 큰 화폐였지만 회복 탄력성이 되게 높은 화폐였어요. 과거에는. 네. 예를 들면 1,000원이었다가 1,300원이 되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확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면 수출 경쟁력이 달러를 막 벌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서 환율이 떨어져요. 이게 기본적인 저희의 회복 탄력성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수출을 하지 않고 해외 공장을 짓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출해서 번 돈을 이 정책 당국에서 들으시면 좀 되게 싫어하실 수 있는데 한국에 안 가지고 들어와요. 지금 이제 현지에 둬요. 왜냐하면 현지에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들어왔다 다시 가져나오는 게 여러 가지 세제적인 문제 또는 뭐 적어도 이제 두 번 환전을 해야 되니까 네. 환차손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자본 이제 서비스 수지는 뭐 사실은 이제 크게 변동은 없는데 금융 수지 또는 자본 수지도 지금 안 좋은 것이 저희가 해외 계속 지금 뭐 200억 달러씩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계속해서 달러 수요는 높은데 달러를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동인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래서 향후에도 높을 거다. 근데 이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래서 높은 게 유리하냐? 지금은 과거처럼 높은 게 유리하지 않다입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아이제이션에 따라서 저희가 수입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의 부가가치가 전체 판매품에서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거의 모듈을 수입해가지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가가치 퍼센트가 되게 낮기 때문에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그만큼 수입을 해야 돼서 수입 의존도가 높기 수입 의존도 때문에 맞습니다. 네. 환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옛날처럼 경쟁력이 개선되는 건 아니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환율을 국부 유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품 수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흑자를 한국으로 네.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과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글로벌 관세 뿐만 아니라 글로벌 법인세도 지금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네. 좀 단순화하고 다시 가져 나갔을 때는 그걸 또 좀 면제를 해주거나 이런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출을 해서 돈은 벌었는데 안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정 박사님 예, 추가하실 제가 말씀 있으신가요?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또 네. 6개월 전에는 사실 제가 그 발표자는 아니었고 이제 네. 사회자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토론을 더 재밌게 하고 이 도발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활용한 측면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랜덤 워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그렇죠. 예측이 네. 가능한 게 아니고 사실 예측이 가능하다면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권영대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 기계적,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결국 그 달러 환율인데 특히 이제 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 맞고요. 근데 그런 기계적인 어떤 메커니즘 외에 모든 가격에는 그 심리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이 단기적인 어떤 그 환율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그런 마켓 메커니즘과 이런 기계적인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좀 이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 부분이 꽤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발제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대 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가 맞게 되는 구조적인 리스크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2026년 한국 기업 실적에 가장 주목해야 될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그 부분 추가적인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 하나에 너무 자꾸 길게 대답해 드려서 아니 너무 괜찮습니다. 죄송한데 네. 이게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제 구조적 취약점이 두 가지인데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다고 또 하나는 지역 편중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 의존도였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중국 의존도였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러면 우리 미국으로 돌아갈까?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 한국이 대부분 이제 다원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희 주변에 워낙 강대국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 나라랑도 외교를 하고 저 나라랑도 경제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면주의적인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외교 정책도 그렇고 해외 진출도 그렇고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까지는 잘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여러 가지 때문에 잘 맞아서. 근데 지역적 편중 현상이 미래에 되면 점점 더 큰 구조적 리스크일 것 같습니다. 미국 예. 지금 돌아간다. 미국이 향후에 10년 동안도 괜찮을까? 사실 대부분 기업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네. 중국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EU 산업 자체가 되게 힘들고 경제 자체가 힘든데 향후에도 좋은 시장일까?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한국은 시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한국은 내수 시장도 작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지역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고 그 측면에서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그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1대1로 이런 것 통해서 중동,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프레젠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한국도 지역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지역적 구조적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아까 환율 얘기랑도 사실은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달러 이제 근본이제에서 달러 본이제에서 지금 이제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이 중앙화폐 통제력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달러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게 제일 큰 원인인데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중앙화폐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이걸 네. 조금 여러 가지 화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디지털 자산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해서 자산을 좀 역시나 또 분산할 필요가 있겠다. 기본적으로 금융에서도 너무 집중돼 있는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금융 자산도 좀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편중에 대해서는 발표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은행 통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지금 새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 편중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한때 미국 의존도, 그다음에 중국 의존도 다시 이번에 또 미국 의존도로 가는 거냐 하는 그런 그 정책적으로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철 원장님께도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 산업협력에서 한미일로 협력 구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발표 도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14억 인구인가요? 엄청난 시장이 우리 옆에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사실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면 리스크고 기회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국과의 협력 포지셔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앞서도 제가 이제 드린 말씀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강대 원장님께서도 해주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결국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의도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든가 산업 경쟁력 이런 부분에는 물론 정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 너무 편중되는 현상에 따른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다변화 같은 그런 전략을 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시장을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문제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런 어떤 정부의 어떤 제약이나 이런 개입이 없이 기업들이 알아서, 그래서 사실은 그 아웃소싱이라든가 뭐 이런 것, 그저 글로벌 공급망이 엄청나게 확산된 거는 정책이 뭘 만들어서가 아니라 네. 마켓 드리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에서 기업들이 정말 가서 어디서든지 가장 싼 가격으로, 싼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면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그 어떤 핵심 무역 질서, 새로운 무역 질서의 핵심 키워드가 경제 안보 동맹이다 보니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한미일 그 삼각 협력을 강화하면서 첨단 산업이라든가 기술 이런 거 발전시키고 R&D라든가 이런 쪽에서 협력을 많이 하는 건 맞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의 또 중국하고의 협력도 여전히 오픈을 시켜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좁혀서 드릴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자세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철강 부분, 다른 부분은 15%로 낮아졌는데 철강 부분은 50%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철강 생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또 협력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중견, 중소 철강 기업들 생존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철강 산업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협상에서 철강 관세 50%가 전혀 바뀌지 않은 건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여전히 똑같이 그 철강, 이거는 이제 품목 관세거든요. 나라에 네. 따라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똑같이 50%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 맞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공급 과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강 분야에서. 그게 이제 결국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EU도 그렇고 이 철강 부문에서 자국 그 기업들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더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다변화라든가 고급화 이런 것들, 뭐 차별화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그런 원론적인 대응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수출을 많이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어떤 중소중견 기업들을 상황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이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좀 모니터링을 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 같은 것들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만 불이득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건은 비슷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좀 주목해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발제 중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파트너드 위드 코리아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저희들이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미일 협력은 제도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래 중심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협력자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2차 협력자보다는 1차 협력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레버리지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네, 그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크게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우리 김일구 소장님도 그래서 뭐 이제 AI하고 고용하고 이런 관계 설명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이걸 어떻게 그러면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지금 주는 시사점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이제 만약에 추격형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했었다면 이제 조금 더 거기서 나가서 우리가 훨씬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선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미 이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있고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생산, 제조 능력, 뭐 인적 자원,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속도감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강점들을 잘 활용하고 네. 그런 걸 또 집중력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강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어떤 우리의 전략 자산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한미 간의 어떤 투자 통상 이런 패키지 형태의 딜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제도화된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또 특히 한미일 이렇게 확대를 좀 시켜서 협력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 관계, 그 협력 관계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식으로 그 격상을 시켜야 우리가 어떤 그 제2 협력자가 아니라 어떤 공동 설계자의 위치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또 우리 그 민간 기업들과 또 정부가 긴밀하게 또 소통을 하면서 전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안 하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현실적인 레버리지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뭐 네, 아까 혹시 말씀드렸던 그렇죠. 조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런- 전략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 네. 그걸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네. 지금은 사실은 그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FTA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한미 FTA는 더 이상 뭐 쓸모 없어진 거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 제가 지지난주에 또 미국에서 그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네. 측 대표였죠. 네. 협상할 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한미 FTA는 유효하고 우리가 이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이 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단지 관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또 다른 소통 채널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하나의 레버리지가 나중에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까먹고 있었는데 한미 FTA가 있었군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인 자산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이 세계적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는 제조 분야, 특히 조선 분야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1차 협력자로서 우리가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2026년 경제 산업을 바라보는데 꼭 필요한 핵심 이슈들을 세 분 전문가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관세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이동하는 국제 패권 경쟁 그리고 세계 교역량 둔화와 산업별 구조적인 리스크들 또 신무역 질서 속에서 한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전반적인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로 다가오기는 하겠지만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또 2026년을 준비하는 데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나누어 주신 세 분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 더벨 경영전략 포럼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